자, 그러면 시간이 되어서 이제 계속 들어오실 걸로 생각하면서 어, 그럼 지금부터 2월 울독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 우리 강사이신 김윤배 박사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 이제 해양 과학기술연구원의 그 울릉도 독도 기지 대장으로 계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정말 원래 고향은 우리 김 박사님 고향은 전남 강진입니다. 다른 곳이잖아요. 예,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어, 울 동해안을 너무 사랑하시고 울릉도 독도를 사랑하셔가지고 아예 삶의 거처를 울릉도로 그냥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제 참 명실공히 울릉도 독도를 지킴이 역할을 지금 든든하게 해주고 계시는데 저서로도 하늘에서 본 울릉도와 독도의 해양 영토 이런 이제 책도 지으시고 하여튼 저희 포럼의 자랑입니다. 사실은 우리 귀한 분 저희가 매년 또 울릉도 독도에 한 번씩 갈 때마다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자세한 설명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셨던 우리 김 박사님을 두 번째 우리 이 동해안 도시탐방 세미나가 작년 6월부터 쭉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이 한 8번째 강의입니다. 우리 그 지난번에 울릉도에 대한 강의도 너무 좋았는데 울산에 대한 강의를 사실은 우리 김윤 박사님이 이제 자원하셨어요. 울산은 좀 내가 더 이야기 좀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울산에 대해서 많은 할 이야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기대가 예. 됩니다. 그래서 뭐 울산이 고향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우리가 중요한 도시죠. 울산광역시에 대해서 좀 깊이 알고, 뭐 아마, 어, 역사와 뭐 문화와 또 이런 또 이제 외교적인 거 많은 이야기들을 좀 풀어주실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은미 박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울산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에 근무하고 있는 김윤배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그 동북아 해양 실크로드와 울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여기 책장에 보이시는 사진은 지금은 눈이 좀 많이 쌓여 있는데 울릉도가 내일부터 그 눈꽃 축제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저희 그 울릉도 독도 해양 연구기지 지금 전경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투명도가 높은 그런 울릉도 바다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 울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얘기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저를 잠깐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그 석사 과정 때부터 그 좀 동해 이 연구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구 분야는 지금 많은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이 기후변화, 이 바다의 기후변화, 특히나 이제 해양 순환, 이 바닷물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런 부분을 또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본격적인 연구는 2003년도에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이 동해에 대한 연구를 했고, 또 제가 2009년도에는 부터는 그 포항에서 약 한 2년간 포항 공과대학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해양대학원을 만들어지면서 그때 제가 이제 포항이랄지 울산, 이 동해안 쪽으로 또 관심이 많아가지고 연구를 했었고요. 또 제가 또 울릉도 들어오기 전에는 그 울진에 있는 동해연구소 저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그 해양수산부 산하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데요. 네, 거기 근무하면서 또 하고 제가 또 울릉도에 이제 2014년에 들어오고 2020년부터는 이제 기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울릉도 들어왔을 때 우리 저 앞선 강의를 하셨던 김남일 전 포항 부시장님으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당시에
그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경상북도에서 이 실크로드 글로벌 대장정이라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육상 루트로 해서 이 과거에 그 신라 때 우리가 이제 그, 그 지중해 쪽하고 교류하는 그러한 실크로드 대장정. 그래서 저는 또 2차가 이제 해양 실크로드 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주를 이제 우리나라를 출발해서 이러한 빨간색 루트를 내서 어, 그까지 그 뒤에 한 거의 한 보름 이상 배를 타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상륙을 하고 이란도 상륙을 하면서 그래서 그 신라 시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좀 가졌습니다. 그때 하면서 이제 뭐 경주랄지 우리 동해안 쪽에 관심을 또 문화적으로 좀 관심을 가졌었고 그때 제가 이제 해양 실크로드 때 제 저도 이런 비자를 가질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 스리랑카 비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경험들이 굉장히 좋은 경험들이었고 오늘 그때 당시에 일부 경험들을 가지고 울산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이제 저 경상북도 해녀문화전승보존위원이라든가 또 최근에는 한국섬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기관인데 목포에 본사를 두고 있는 거기에 또 이사를 맡고 있으면서 이제 우리나라 선발전이랄지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해봤는데 울산과 관련된 좀 문화적인 이야기, 과학적인 이야기,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독도, 심지어는 어떻게 울산이 독도하고 관련됐는지, 그런 부분. 그래서, 제가 이제, 울산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취지에 맞게끔, 울산이 어떻게 우리 동해안, 한동해하고 네트워크를 맺어왔는지, 다양한 측면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제가 있는 울릉도 독도 이야기까지 충분히, 그래서 울산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뭐 포항도 마찬가지고 그 어느 항구에 스토리 없는 항구가 지역이 없겠지만 울산도 또한 만만치 않은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자원해서 오늘 회장님께 이제 울산 이야기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 이제 좀 울산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뭐 울산 위치를 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오늘 제가 이 울산 방어진이랄지 울기 장생포 연포, 뭐 이런 얘기를 좀 할 겁니다. 대략적으로 울산 이 바닷가 쪽에 위치한 그런 항구들이고요. 특별히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길이 없지만 과거에 해수면이 상승했을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오랜 그 전에는 과거에 어떤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울산이 이 과거 통일신라의 수도였던 경주하고도 이 백길로 어느 정도 연결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가 신라 시대라든가 통일신라 시대 때 해외로 진출을 하는 그러한 우리가 이제 그 실제 삼국 유사의 설화의 개운포라는 그 울산의 바로 장생포 근처에 있는 항구인데 거기가 이제 우리 이제 그 외부하고 교류를 하는 그러한 그 항구로서 또 중요한 지리적인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울산뿐만이 아니고 이 경주 신라 시대에 또 중요한 그 항구의 역할을 역사적으로 진행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잠깐 울산을 뭐 조금 더 보자면은 지금 12월 기준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인구가 100만 명 정도가 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주도 다음으로 가장 적은 부분이고요. 주요 항구로는 앞서 말씀드린 울산항, 그다음에 방어진항, 이 장생포항, 연포항이라고 있습니다. 연포는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때 삼포개항으로 해서 뭐 부산포, 연포, 제포 그래서 그 중에 한 항구 그래서 염전이 발달돼서 연포라는 장생포는 이제 나중에 고려 이야기할 때 좀 얘기를 하고 방어진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 동해안의 최대 어항으로서의 좀 많이 있습니다. 울산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항만 중에서 그 하역 능력 기준으로
일곱 번째로 가장 큰 데가 부산, 광양, 인천되는데 제가 이제 그 사진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항만이 어디고 10대 항구 울산항 차지하고 있는데 뭐 광양, 뭐 군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지금 그 동해 묵호 쪽도 한번 같이 다뤄보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남북이 해상 항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그래서 이 북한 측, 북측 선박이 왔을 때 어느 루트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항해하고 그 지정 항로가 있습니다. 그냥 예전에 지금은 거의 뭐 교류가 진행되고 있지만은 이전에는 이러한 항구를 따라서 그래서 뭐 낮은 선봉이랄지 청진, 심포, 어, 원상, 뭐 고성 이런 항구들하고 이제 그런 교류 부분들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신라, 고려, 조선 뭐 거치면서 이제 울산이라는 이름은 조선 시대부터 이, 이 행정적으로 등장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울산의 최근에 엄청난 변화는 1962년에 울산 특정공업지구가 지정이 되고 울산시로 승격되고 97년에 이제 광역시로 출범하고 이제 현대 미포조선이 자리하는 조선업으로서는 또 굉장히 또 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조금 오래전 역사로 되돌아가서 이게 이제 그 신라 시대 이제 뭐 많게는 인구가 100만이 뭐 경주에 서라벌에 거주했다고 하는데 이때 이제 경상북도에서 이제 신라 왕경을 디지털로 복원한 그러니까 정말 이제 신라가 굉장히 번창하는 그런 시기에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울산이 이 개운포라는 지금 여기에 그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개운포 관련된 얘기들이 신라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보면은 신라 헌강이 개운포에 가가지고 처형과 데리고 왔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조선 시대에는 경상자수령이 이 개운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운포가 그 어떤 국방의 요충지였다는 그런 위치를 자리 잡고 그래서 이 신라 시대 때 물론 지금은 이제 굉장히 저지대로 돼 있지만은 해수면이 상승했을 때 충분히 이게 지금보다는 굉장히 큰 바닷길이 형성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울산 하면은 또 생각나는 아주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도 이 경주 가면은 굉장히 꼭 여기 괴림을 자주 드리는데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 같지 않는 그런 그 무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크고 이제 코가 크다고 그래서 흔히 역사학에서는 이 서역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이런 유리 기술들이 이러한 서역과의 교류를 통해서 했다는 게 역사학자들의 어떤 이야기들이고요. 그거 관련해서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뭐 조금 지났지만은 이렇게 그 영국 그 페르시아 쪽 그러니까 예전에 실크로드를 연구하시는 분들에 따르면은 11세기경에 이란의 이제 구전 서사시 쿠시나메라고 하는데 그런 책이 이제 이 발간이 돼서 그 이제 최근에 이제 발굴이 돼서 내용을 조사해 봤더니 이 내용의 그 대부분이 신라에 대한 기술이고 그래서 이제 그 뭐 써져 있지만은 신라 이 왕자 그 왕자하고 이 페르시아 쪽 공주가 이 결혼을 해서 이제 해로를 통해서 이란으로 갔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이런 서역인들하고요 교류를 그리고 신라가 이런 서역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런 유리 구슬이랄지 문화가 꽃피우는 그런 계기가 됐다. 뭐 그런 얘기들이 사실 울산에 이제 그런 실크로드의 어떤 거점 한국 대운포를 비롯해서 하는 부분이 또 과거에 소개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지난 2016년도에 그 해양수산부에서 대국민 투표를 통해서 이 전문가들하고 대국민 투표를 통해서 그 해양 역사인물을 선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명의 우리 역사에서 정말 해양을 위해서 그런 주체적인 활동을 하신 분들
이 백전의 이제 근초고왕, 고구려 광개토대왕, 주로 이제 서해의 제해권을 장악했다는. 그런데 우리가 신라를 잠깐 비껴가서 신라 고려까지는 그나마 굉장히 활발한 역사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조선에 와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가, 정약전, 뭐 이런, 뭐 안영복도 마찬가지고 이순신 전부 어떻게 보면, 물론 이순신 제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분이시긴 한데 유교를 가거나 아니면 좀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조선에 와서는 우리 이 해양 정책이 좀 퇴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찌됐든 신라 시대에는 뭐 이사부를 비롯해서 우리가 흔히 문무대왕이라고 얘기하는 장보고까지 굉장히 이 신라가 이 부흥기를, 그래서 우리 그 문무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수산부라고 할 수 있는 선부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또 장보고, 지금 우리가 지금 5월 31일을 장보고 대사가 청해진을,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바다의 날을 제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신라 시대가 이런 해양 부흥기를 이끈, 이런 앞서 말씀드린 서역과의 교류라든가, 그러니까 해양 교류를 통해서 그 신라의 어떤 문화적인 부흥기, 또 장보고 시대 그런 이끈 그런 특징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외부하고 교육을 활성화하면서 1700년도 또 무렵에 이런 서양 지도를 보게 되면은 동해 명칭이 메르디꼴이라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조선, 우리 한국해, 뭐 조선해, 뭐 고려해, 그런 성격들이 보인다. 그래서 신라랄지 뭐 남북국 시대, 그러니까 발해 이런 통일신라 시기라든가 실크로드 해양을 통한 교류, 특히 이제 고려 와서는 인삼무역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시는 이런 외부와의 교육을 통해서 이 한국이라는 이 고려라는 나라가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서양의 지도에 이렇게 이제 한국해 메리디 꼴이라는 이런 그 지도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해 명칭들이 이제 이런 외부하고의 활발한 교육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동해 지명까지도 나타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그 울릉도도 마찬가지고 이 섬 지역에 대한 우리가 이제 섬에 사람이 살게 되면은 뭐 외국의 어떤 침략 거점이 된다 해서 이 사람 섬을 비우게 하는 굉장히 보수적인 이 해양 정책을 펼치게 되거든요. 신라나 이 고려하고 굉장히 다른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자, 그 무렵에 이제 그 조선의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을 때 이제 일본은, 뭐 어제도 일본 외무상이 이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다 이런 발언을 했지만은 이 해양 자원을 둘러싸고 이제 일본이 적극적으로 동해를 진출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일본 외무성에서 그 팜플렛 만들고 있는 이 다케시마 즉 독도 홍보 팜플렛입니다. 보면은 이 일본이 이제 고유의 독도가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을 하는 이제 어떤 역사적 근거로서 1600년도 초기부터 이제 그 일본의 두 집안이 울릉도에 와가지고 뭐 전복을 채취하고 강치 지금 바다사자 그런 걸 포획 내지는 수목을 채취하기 위해서 동해로, 그러니까 해양 자원을 침탈하는 목적으로 울릉도 독도에 동해를 진출하게 되죠. 자, 이런 일본이 이제 1610년, 20년대부터 거의 1690년대까지 일본 사람들이 동해로 진출하고 울릉도 독도를 이제 에서 자원을 침탈하죠. 그 과정에서 드디어 이제 한일 간의 충돌이 발생을 합니다. 1610년도부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자원을 둘러싼 충돌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등장한 사람들이 우리가 독도 역사에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왜 1693년도에 울산을 출발을 해서 영해를 거쳐서 울릉도에 가가지고 일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1693년도에 일본인이 울릉도에 있었는지, 또 그는 안용복하고 왜 충돌을 일으켰는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이전에 1610년대
초기부터. 자, 그때 이제 안용복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데, 그때 주도적으로 같이 갔던 사람이 울산 사람인 박어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박어둔은 앞서 제가 연포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조선에, 일본에 개항했던 3대 항구 중에 하나가 이 연포. 그 연포가 이제, 지금의 이제, 과거에 이제 바닷가 쪽에 염전이 그 소금을 굽는, 그 박어둔이라는 사람을 좀 역사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소금을 굽는 염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안용복이라는 사람하고 그 이제 박어둔 일행들이 이제 울릉도까지 가게 되는 거죠. 울릉도에 왜 갔는지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가보면은 목도포라고 있습니다. 이 목도포가 이 박어둔의 거주지가 되는데 이 목도포에서 이제 1693년도에 출발을 해서 울릉도에 가서 일본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고 그리고 제2차 때 다시 출발을 해서 어, 독도가 우산도 독도가 이제 울릉도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그런 주장을 강력하게 하게 되죠. 그런 사건의 배경이 또 울산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자, 이 안용복 사건, 안용복과 박어둔이 울릉도로 가고 일본과의 충돌은 굉장히 조선의 울릉도 독도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거든요. 자, 1417년도에 태종께서 어전회의가 열립니다. 자, 이 섬을 비우게 하자. 울릉도 독도라는 성을 비우게 하자. 왜? 외적들이 침략을 해오니까 다른 신하들은 모두 적극적으로 섬에 대한 공격적인 섬에다가 사람이 살게 하자. 단 한 사람이 반대를 하십니다. 저도 처음에 이 자료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랐었는데 우리 그 유명한 황희정승께서 이 공조판서를 지내셨던 황희 그 정승께서 유독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유가 있겠지만 굉장히 아쉬운 정책 중에 하나인데 이런 섬을 비우게 하는 그런 해금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이 적극적으로 동해 자원을 침탈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오게 되는 것. 그 과정에서 안용복 사건이 뭐 발생을 하고 우리 조선 정부에서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보다 이제 적극적인 이제 이제 3년에 한 번씩 3년 내지 5년에 한 번씩 관리를 보는 조선의 그 울릉도 적도 섬 정책이 바뀌게 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안용복 사건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왜 안용복 박어두는 울릉도에 갔는지. 처음에는 갔을 때 일본 사람들이 울릉도에 간지는 좀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갔더니 1693년도에 울릉도에 넘어갔더니 이제 그 일본 사람을 보게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조선 때 아주 재밌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우리 전 세계에 걸쳐서 이 소빙하기가 닥칩니다. 그 보통 우리 자연과학자들은 그 시기를 지금 보시는 그림이 전 세계 이제 태적물이라든가 나무 나이트를 보게 되면은 과거의 기온이 얼마나 지금보다 따뜻했는지 이 차가운지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시기는 굉장히 과거보다 이 따뜻한 그야말로 이제 기후 위기 시대이긴 한데 그러니까 1500년도 중반부터 1800년도가 보통 그 소빙하기로 한다. 우리나라 조선 때 같은 경우는 이 무렵에 이제 경신 이 대기근이라고 그래가지고 1670, 72년도에 이런 빙하기 때문에 농업 작물이 다 통폐해가 됩니다. 굉장히 이제 추위가 미친 거죠. 한파가 피해가 닥친 거죠. 그래서 이제 농업의 황폐화 때문에 바다와 어업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빙하기 때 이 최근에 이제 여러 자료들이 발굴이 되고 있는데 이 이제 바다에 이제 청어가 이제 이 동해안에 많이 잡히면서 이 백성들의 배를 채웠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빙하기 때 이제 농업이 황폐화가 되고 대기근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바다와 어업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된 거죠. 자원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안용복 박어둔이 굳이 이제 바닷가에 있다가 울릉도로 진출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런 이유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울산하면 또 생각나는 게 방구대 암각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문화재청에서 이 방구대 암각화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신청을 했다. 이런 기사도 보이던데, 우리가 방구대 암각화하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그림 중인데, 가장 이제 주목할 그림들은 이 고래 관련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고래 뭐 여러 그림들이 있는데 동물군인데 그중에 이제 고래를 뭐 탐색하고 사냥하고 뭐 이런 이 그림처럼 뭐 쫓고 다시 해체하는 이게 이제 이 그림 이 방구대 암각화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구대 암각화는 이 당시에 이제 있던 어떤 이 사람들의 어떤 생활들을 잘 표현한 이 포경 활동들을 잘 표현한 그런 암각화로 우리가 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고래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장생포가 지금도 우리가 울산에 가보면 고래박물관, 뭐 고래연구소, 또 장생포 어업전증 굉장히 유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울산 장생포가 울산이 고래 기지로서 방구대 양각화에도 나오고 고래 어떤 포경 기지로서 활발해졌는가? 약간 이것도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 학자들의 이제 기존 연구에 따르면은 이 1800년도에 약 60척의 포경선이 굉장히 많은 포경선들이 이 동해로 진출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미국이나 프랑스. 자, 이 사람들이 왜 이때 당시에 오냐면은 이 과거에 이제 그 전에는 지중해라든가 대서양에서 이 고래잡이를 하다가 이 남획을 하니까 이제 곧 개체수가 감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고래의 자원을 찾기 위해서 어장을 이동을 하고 마침내는 이제 동해 오호츠크해까지 진출한 게 이제 1840년도가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가 1849년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해도에 없는 선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독도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위에 오른쪽 그림은 제가 최근에 그 미국 CIA 그 월드팩북이라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소개하는 지도입니다. 이 외국에서는 독도로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이 보면은 리앙꾸르 악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시 오브 재팬 물론 그래서 이제 이런 리앙꾸르 악이 이렇게 큰 배경에는 사실은 리앙꾸르가 이 프랑스 포경선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도를 발견해서 이제 이 서양에서는 독도를 알리게 되고, 자, 이런 어떤 이 1840년대 지중해와 대서양의 유럽에 있는 그런 고래 자원들이 남획이 되면서 동해로 자원을 찾게 되고, 그 과정에서 1840년대 60초, 뭐 그 이후에는 그 두 배 가까운 선박들이 동해에 머물게 되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포경선이 독도를 발하게 됩니다. 다 앞서서 제가 우리가 이제 신라랄지 고려시대 때 외부하고 무역을 통해서 우리 동해바다 명칭이 메르디 꼴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이 미국 CIA 지도처럼 이제 이 메르디 꼴이 한국해가 아니고 이제 재팬시로 바뀌게 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는데 왜 한국해였던 이 동해바다 이름이 일본어로 바뀌게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포경선들의 이 활동과 굉장히 직접적인 관련이 돼 있다. 즉, 포경선들이 이 중간 비착지, 보급지로 일본의 어떤 나가사키 항구라든가 여러 항구들을 활용을 하면서 그 동해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게 되고 무슨 보급선들이 그러는 과정에서 일본의 입장이 반영된 지도들이 서양에 널리 알려지게 되고 그게 이제 일본해라는 지도가 현재까지 하게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울릉도 개척 당시에 그 1883년에 이 김옥균이라는 우리가 널리 알려진 사람이 울릉도 개척을 책임지게 됩니다. 조선 고종에. 이 사람의 이름이 흥미롭게도 동남제도 개척사 겸 호경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래잡이. 그러니까 동해 그만큼 그리고 이제 이런 고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하면서 1899년에는 장생포에 이제
러시아 포경 기지가 설치가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사진입니다. 1890년대 후반에 이 러시아 장생포에 있었던 러시아 포경 기지를 나타냅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가 단지 울산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심지어는 독도까지 이런 동해 명칭도 관련된 굉장히 지금도 우리가 동해 하면은 고려 바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 사진은 고려박물관에서 이제 했던 사진들인데요. 당시에 이제 그 기신고래라고 하는 이 한국형 고래가 있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고래인데 당시 모습이고, 이제 일제강점기 때 장생포에 많은 일본 포경선들이 와가지고 했던 사진들이고, 아래쪽 사진은 1974년도에 굉장히 큰 고래를 해체하는 장생포의 그런 장면들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고래 이야기를 좀 하게 되면은, 자, 아까 제가 1840년도에 그 일본 사람, 그 프랑스라든가 미국 뭐 여러 포경선들이 와가지고 정말 많이 잡았던 고래가 이 고래였습니다. 북방 긴 수염 고래라고 하는 고래고, 그다음에 지금도 이제 비슷한 이게 수염 고래, 그러니까 크게 고래는 수염 고래가 있고 이빨 고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빨이 있어서 먹이를 이렇게 이제 통째로 삼키는 그런 이빨 형태가 있고 수염이라고 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바닷물을 섭취를 해가지고 그 동물 플랑크톤이라든가 소형어류들을 걸러먹는 그 수염고래가 있는데 어찌됐든 이 북방 긴 수염고래가 이제 서양의 포경선을 동해로 이걸 잡기 위해서 많이 또 그때 당시 우리가 유명한 귀신고래 그 스미소니안 박물관에 가보면은 울산에서 수집된 이게 귀신고래 표본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한번 가서 직접 봐보려고 하는데 1912년에 수집됐다고 합니다. 이 스미소니안 박물관에 가보면 울산에서 이제 그 얻었던 이 귀신고래 이 표본이 가지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 고래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많은 고래들이 우리나라의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요 귀신고래, 길이가 뭐 지금, 이게, 그러니까 한 20여 메타, 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국제적으로 지금 보존하고 있고, 이 외에도 뭐, 대왕고래, 앞서 말씀드린 요 북방 긴수염고래, 이 상쾌이, 참고래, 15종 정도가 현재는 이제 해양보호생물로 보호가 되고 있고, 그래서 고래를 잡으면 절대 안 되죠. 이제 법적으로 처벌받고 있고요. 현재 우리 동해에서 가장 대표적인 고래는 우리 이제 저도 가끔씩 이 포항에서 울릉도 갈 때 이 고래를 보게 되는데 참돌고래라고 해가지고 이 배가 조금 하얀색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이 고래 또한 해양 보호생물로 지정된 이 고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고래 얘기를 하면서 잠깐 제가 여기 나중에 이분도 한번 초청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고래 관련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이제 고래가 이제 그 수염고래과 같은 경우는 입을 벌리면서 이빨이 없기 때문에 이 이제 그 바닷물을 빨아들여서 플랑크톤이라든가 이런 걸 섭취를 하는데 이 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바다 쓰레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생태계가 굉장히 이제 훼손이 되면서 고래가 이제 뭐 먹이도 없어지지만은 이런 바다 쓰레기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많이 그 생태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이 고래를 지키는 울산의 기업이라는 분에서 울산의 이 사회적 기업, 우시산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설립된 그렇게 크지 않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해양 플라스틱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업사이클링하는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굉장히 그 요즘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울산의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고요. 이 해양 쓰레기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이제 울릉도 독도에까지도 우리 이제 해류를 따라가지고 이런 이제 중국 어선들이 버린 쓰레기. 이 사진은 저희가 기지 앞에서 이 신발,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이 신발을 주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압록강이라는 이
그러니까 북한에서 떠밀려온 선박인 그 신발인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독도 저반부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태극기 이게 이제 바다 뭐 어떤 식으로든 떨어져 가지고 이 물속에 있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준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바다 쓰레기에 대한 관심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그 울산에 방구대 안각화부터 시작을 해서 왜 고래가 많았었고 왜 방어진항은 발달했고 장생포항은 발달했는지 이게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울산의 특이한 그 지형과 이게 지구가 자전하고 이런 그 바람이 함께 만들어진 조화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국립수산과학원 이제 자료를 통해서 울산에 있는 근처에 있는 간포 쪽에서 이 표층 수온이 있는데 매년 8월 달 정도 되면은 온도가 보통은 20 몇 도였다가 갑자기 뭐 15도, 뭐 15도 내로 거의 10도 내로가 뚝뚝 떨어집니다. 이게 이런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서 인공위성에서 보면은 이게 표층 수온을 나타내고 있는데 외에는 따뜻한데 연안만 여름철만 되면은 얘가 여기가 추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을 하고 있냐면은 이게 여름철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게 그 남서풍이 불게 됩니다. 이 남쪽 그 이 연안을 따라서 남서풍이 불게 되면은 이 바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남서풍이 불게 되면은 바닷물은 그 지구 자전 효과라고 하는 것 때문인데 이런 것 때문에 이 연안에서 빠지는 그런 바닷물이 표층에서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표층에서는 바람의 그 북방에서는 오른쪽 방향으로 그렇게 휘게가 되지만은 그 되면서 심층 쪽에서는 이 표층에서 연안 쪽에서 빠져나가는 바닷물을 메꾸기 위해서 이 심층에서 연안으로 이 바닷물이 용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바다 심층에서 이제 바닷물이 차가운 물들이 이 연안 쪽으로 올라오게 되니까 유독 이 부분들이 이제 표층 수온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랫동안 해양학계에서는 90년대에 들어가지고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다 바람하고 이 지형적인 효과 또 지구 자전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울산 근처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널리 알려지면서 이 뭐 바닷물이 찬 바닷물이 솟구치는 해역. 자, 이때 이제 이 심층에서 차가운 바닷물이 올라올 때 이 그냥 바닷물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심층에는 이 영양염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이 영양염이 풍부해서 그런 바닷물도 같이 표층으로 올라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차가운 물에 영양염이 풍부한 물들이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플랑크톤, 그러니까 이 고래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 성장을 하고 이런 지역은 언제나 전 세계적인 어장이 발달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페루, 칠레, 세계 3대 어장이 다 이란 성격하고 관련되거든요. 바람, 지형, 이런 효과들하고. 그래서 여름, 이런 공간에서 좋은 어장이 형성되고,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플랑크톤이 이제 용승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이제 활발해지고 울산 근처에서 이게 이제 해류를 따라 가지고 울릉도 근처로 이렇게 오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 동해 바다가 굉장히 건강해지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러한 그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이러한 그 이 동해가 기존에 이제 생태가 상대적으로 건강했던 이유가 이 찬물과 이 따뜻한 물이 섞이면서 이런 플랑크톤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특히 경계선에 많아지는 그런 또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용승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강한 바람, 겨울철 같은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거든요. 그러면은 이 표층의 영향력이 좀 덜 있는 바닷물하고 깊은 데 있는 바닷물하고 서로 굉장히 섞어줍니다. 그러면은 이 심층에 있는 이 영향력이 풍부한 물들이 이게 표층으로 올라오면서 굉장히 이제 그 겨울철에 이제 영향력이 풍부해지면서 이 바다가 또 건강해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게 이제 섬 주변에도 일어나고 또 해류가
이런 그 섬에 부딪히면서 위아래 바닷물을 잘 섞어주면서 이 섬 주변에 굉장히 건강한 생태계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게 동해 해저 지형인데 여기가 그 유명한 동해 이 대화태 수역이거든요. 굉장히 지형적으로 좀 얕은 바다가 있습니다. 물론 뭐 주변 바다보다는 얕은데 여기에도 섬 주변, 그러니까 대화태 주변에도 이 바닷물이 이 얕은 이 해저 지형에 부딪히면서 위아래 물을 섞어주면서 이 대화태 어장도 굉장히 좀 유명한 어장이 됐고요. 제가 또 이제 강의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울릉도 겨울은 이 사람에게는 통제의 시간이지만은 이 자연에게는 성장의 시간이다. 왜냐하면은 이 바닷물이 강한 바람이 위아래 물들을 굉장히 섞어주면서 이 표층에 이 영양염을 공급하게 되요. 그래서 이런 미역이랄지 지금 한참 울릉도에 이 김을 많이 채취하고 있는데, 이런 김들도 이 파도가 치면서 영양염들이 해안가로 공급이 되면서 이런 해조류들이 이제 이 왕성해지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요약을 하자면은 이 과거에 이제 울산 주변에 뭐 울산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해안에 뭐 어디 발달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용승 내지는 이런 해역하고 관련되고 용승에 따라 영양염이 표층으로 공급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발달하면서 이 고래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 풍부해지고 이런 효과 때문에 울산 장성포가 그런 역사적으로 고래 산업이 발달했던 원인이었지 않나 그렇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울산에 가보면 이제 울기등대라고 있습니다. 제가 울기등대를 특별히 소개하는 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가 제가 여기 그 작년에 직접 갔었는데 인천 8미터 등대라고 있습니다. 1903년에 설치한 등대가 있는데 그 후에 3년 있다가 동해안 최초의 등대인 이 울기 등대가 가보면 실제 가보면은 두 개가 있습니다. 과거에 최초의 이 등대가 했던 등대가 있고 이제 그 이후에 만들어진 신등대가 있는데 이 등대가 우리 동해안에서는 처음으로 이 만들었던 근대식 등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울기 등대에 걸친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동해 면적을 얘기할 때 뭐 100만 킬로제곱미터 동해 평균 수심은 1600, 뭐, 1680m. 자, 이런 기준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겠는가? 바로 그게 울기 등대에서 나왔습니다. 과거에 이제 동해안 최초의 등대이다 보니까, 자, 동해를 어디까지 동해고, 남해를 어디까지 남해고, 이 국가의 이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 울기하고, 일본의 이제 이 지역하고 연결한 이쪽을 동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동해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하면은 다행인데, 그래서 이 과거에는 울기를 기준으로 그 울기 위쪽이 동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기관마다 다 다릅니다. 뭐 기상청에서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를 기준으로 해서 동해가 되고, 또 앞서 말씀인 국립수산과학원은 울기 등도를 기준으로 하고,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부산에 있는 해운대 달맞이 고개를 기준으로 이 동해를 기준으로 하고, 또 동해 우리가 이제 하면은 이제 해파란 길 같은 경우는 오륙도, 부산에 있는 오륙도를 기준으로 굉장히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국가 표준을 정해보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국립해양조사원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지적들이 있고요.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울산에 이제 또 천연자원, 또 울산 근해에 울산 이제 남동쪽 이 58km 해상에 또 우리나라 그 최초의 이 가스전, 지금은 이제 이 매장량 고갈로 이제 생산이 종료가 되고 있는데, 최초의 이제 가스전인 그 동해 가스전이 또 울산 근처에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매장용 고갈로 생산이 종료가 되고, 국가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탄소 중립, 또 탄소 저감 관련해서 이산화탄소를 이제 폐중에다 저장하자, 이제 그러한 저장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됐는데 제가 오늘 뭐 좀 두서없이 울산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뭐 울산의
지리적 특징부터 천연가스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울산에 이렇게 다양한 스토리가 있고, 그게 이제 과학과 연관된 그런 좀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 그래서 좀 오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양 쓰레기, 앞서 제가 고려 이야기할 때, 뭐 울릉도, 독도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런 부분들이 앞서 울릉도, 독도도 그렇지만은 이 북한, 북측 쓰레기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해양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들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이제 기후 위기, 뭐 지구 온난화 시대에 남북 협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이 신천수 굉장히 이게 이 미네랄이 그러니까 영양분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이거를 활용을 해서 이 북한의 농업 뭐 지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활용 방법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기후 우리가 우리 쪽은 이제 굉장히 온난화가 되고 있지만은 또 북한 지역은 굉장히 차가운 물 그래서 이런 냉수성 수산물에 대한 어떤 협력들 그다음에 이제 기후가 바뀌면서 동해 오징어가 북상을 하면서 이런 조업 협력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 어느 시점에서 뭐 당장은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이겠지만은 계속 관심을 가지면은 남북이 함께 잘 사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또 그걸 이런 몇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한다면은 앞으로 좋은 언젠가는 협력 구도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 계신 분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많은, 정말 울산에 대한 이 방대한 지식을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풀어주셨는데요. 들으면서, 정말 감동할 정도로, 감탄할 정도로 제가 많은 것들을 깨우치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이제 참석하신 분들 중에 이제 질문하실 분들, 이제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들으면서 정말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우리나라가, 신라 시대, 뭐 고려 시대까지 이어지면서 대상 강국이었는데, 결국 조선 시대 들어와서, 이제 이제 섬을 버리는 공도 정책이었죠. 공도 정책을 펼치면서 정말 이 귀한 섬들에 대한 이제 무관심이라 그럴까?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공도 정책이 왜 나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오늘 이제 강의 들으면서 이제 깨달은 것이 결국 조선시대를 휘어잡고 있었던 게 성리학 아닙니까? 이제 성리학, 조선시대의 3대 성리학자가 이제 송시열, 황희정승, 그리고 율곡이인데 이 성리학자들의 이 사상 논쟁 속에서 이 공도 정책을 주장했던 선봉했었던 분이 우리가 흔히 존경하는 상위 정승이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나 뼈 아픈 일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바다 주권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반면에 이제 그 성리학의 그 대항에서 일어났던 게 양명학 아닙니까? 근데 이 양명학이 중국에서 일어났지만 일본은 빨리 양명학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다로 나가고 이제 일본의 이제 메이지 유신이나 이런 것들이 양명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양명학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학자들이 이제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귀양 가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실학자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연암 박지원의 그 손자였던 박규수, 이제 평양 감사를 진행하고 있던 박규수가 가르친 제자가 김옥균입니다. 김옥균, 많은 그 당시에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그 주도 세력들이 박규수의 제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렇기 때문에 김옥균이 이제 포경사로서 울릉도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이게 다 실학파, 양명학의 그 맥을 잇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제 완전히 오늘 이제 맥이 딱 잡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하고 중요한 그런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뭐 저의 뭐 질문 겸 코멘트를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뭐
손을 들으셔도 되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재선 박사님 지금 들어와 계신데 뭐 어떤 코멘트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심상진 제가 박사님, 예, 가능하면 예, 교수님, 전화 들리세요? 예, 네, 잘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심 박사님 말씀하세요. 예, 예. 제가 지금 이동 중이라 그러는데요. 김 박사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저도 몰랐던 거 많이 알게 됐습니다.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보통 이제 한간의 얘기는 일본이 이제 해사재판소로 독도 문제 끌고 가면은 우리가 100%질 거다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 박사님께서 제일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에 그거는 이제 양국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어느 시점에서 간다면은 결코 우리가 유리하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나름대로 이제 뭐 역사적인 사료라든가 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에서 일본이 반박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예컨대 우리가 이제 독도가 그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1905년 이전에 과연 우리나라 사람 중에 독도를 실질적으로 갔던 기록이 보이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1905년 이전에 사실은 안영복 말고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공식 기록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네, 우리가 네. 사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물론 이제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우리 같은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의 정책이 울릉도와 독도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독도는 그야말로 독도만 놔두고 우리는 이제 울릉도 독도를 연계해서 우산국이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많은 역사적인 자료가 울릉도와 독도는 하나의 이 부속 관계였다 이런 부분 속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어떤 국제적으로 가게 되면은 그래서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는 과정도 당시에 프랑스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제국주의의 어떤 식민 침탈 과정에서 굉장히 다른 역사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뭐 일제강점기 부분이었겠지만은 이게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그 유럽이랄지 이런 부분들 보면 유럽도 제국주의 뭐 침탈 과정 이제 그런 부분들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안 가는 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저희 같은 경우는 과학적으로 또 자료 발굴을 통해서 우리가 동해에 대해서 이 독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이게 또 정부 차원하고 민간하고는 좀 역할이 좀 다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조금 조용한 대응이라면은 민간이랄지 지방 정부에서는 보다 강력하게 좀 대응 그런 어떤 민간에서는 보다 강력하게 대응 그래서 어떤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법법원에 가면은 저는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자료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독도가 우리 대한민국 영토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현명하게 홍보하는 정부는 저는 조용한 대응 있다고 생각으로 다만 지방 정부나 이 민간에서는 보다 강력한 대응이 서로 역할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중요한 질문 해주셨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제 그런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독도를 실효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국제법상으로 이렇게 그 영토 분쟁으로 올라가서 이런 재판에 걸리지 않도록 오히려 만드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예 이런 것을 분쟁 지역이라는 그 자체를 우리가 거기에 말려들지 않도록 일본은 계속해서 그것을 이제 국제법에 걸어서 어떤 국제 재판으로 이제 끌고 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사법재판소나 이런 것에 해양 그 재판소에 아직 우리가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것을 가입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일본의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일본 측의 이제 그 생각에 우리가 말려들지 말아야 된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이제 그 말려들까 봐 그것이 굉장히 우려되는 요즘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또 다른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 이소명 연구원 질문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러면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우시산이라는 기업에, 예, 예, 업사이클링 관련해서 좀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그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플라스틱인지, 아니면 뭐, 폐어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은지, 그리고 그 소재에 따라서는 재활용이나 뭐 바다에서 녹는 물질로 변화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친환경 소재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향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어 있는 분야는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해양 그 바다에 있는 쓰레기의 가장 많은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목재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산사태라든가 이제 폭우랄지 내리면은 그게 쓸려가 가지고 이제 바다까지 이 강물 통해서, 그러니까 대부분은 사실은 많은 양들이 목재 쓰레기로 알고 있고 나무 그런 형태고, 그걸 제외한다면 또 많은 부분이 플라스틱 쓰레기, 그러니까 떠다니는 또 그런 쓰레기들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해양 쓰레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육상에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해양에서 하는, 그러니까 어구랄지 폐어구랄지 폐그물이랄지 이게 이제 유형어업이라고 그런 것과 연결돼서 이미 국가에서 이제 친환경 소재로,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분해가 되는 그러한 쓰레기로 그 어구로 이제 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그 부표라고 하는데, 부표도 이제 이런 스티로폴 부표가 아니라 친환경 소재로 그런 노력들이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전체 우리나라 해양 쓰레기의 굉장히 일부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국제적인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우시사는 이제 특별히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알고 있고, 또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또 젊은 친구인데 요즘에는 그 SK하고도 굉장히 활발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플라스틱 쓰레기, 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플라스틱이 파도에라든가 오래 지나면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리가 되면서 결국에는 어류 내지는 결국엔 사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좋은 제품, 뭐 인형이랄지 뭐 여러 가지 제품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컨대 자 우리가 독도를 지키자, 뭐 뭘 하자, 바다를 지키자 하고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 제가 강의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쩌란 얘기인데 우리 국민들이 자 그러니까 저는 실제 독도를 지키는 길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지키는 게, 바다의 생태계를 지키는 게 우리가 저 바다를 지키는 거고, 저는 섬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해양 쓰레기의 어떤 리사이클 참여를 통해서 작지만은 그게 집단으로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게 또 어떤 좋은 제품으로 재탄생하고, 그래서 한번 꼭 그 우시산 한번 검색해봐가지고 언제 우리 이스트 포럼에서도 한번 우리 변희영 대표님 한번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너무 귀한 또 질문과 답변했는데 또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분 더 있으신가요? 저 해도 괜찮을까요? 예, 이정호 네, 연구원.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직 그 역사적 지식에 대한 배경에 대한 정보가 잘 없어서 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정 교수님과 나눴던 부분에서 성리학과 뭐 실학, 양명학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고려 시대와 신라 시대, 통일 신라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그런 무역의 교류가 컸다고 하셨고, 그런 증거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문무에 대한 대립 때문에 성리학에 더 두드러지고 네. 그런 탁상 정치로서 활용될 수 있는 그게 되게 확장되었던 것 같은데 사실 문무를 떠나서 그런 교역과 교류는 살짝 별개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게 차단이 된 건지 갑작스럽게 성리학이 확장이 되어서 그렇게 폐쇄적인 조선이 되었을지에 대한 배경을 더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제 전공 분야가 자연과학인데, 제가 아는 한도에서 답변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제 이 고려까지는 이제 조금 적극적인 해양 정책, 왕건이랄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다에, 왕건이라는 그 세력도 어떻게 보면 나주 쪽이라든가 이쪽 바다에 있던 세력들이고, 통일신라 같은 경우는 수도가 이제 보면은 경주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쪽에 있어서 바다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가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신라라든가 특히 신라 때 우리 문무대왕하고 관련되는데 일본하고의 어떤 굉장히 이제 그런 관계가 좀 있었어요. 일본 그걸 이제 지키겠다고 문무대왕이 나 죽어서 호국용이 되겠다. 그게 이제 경주 뭐 대왕함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이 조선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 봐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아마 역사학자들이 보면은 조금 부족한 답변일 수도 있겠지만은 두 가지 측면을 저는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 조선, 물론 고려시대 때도 그렇지만은 여진족들이라든가 왜구들이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하나의 이제 과거에 조그만한 세력이 별로 옛날에 이제 오키나와 뭐 다르고 뭐 좀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한반도로 쉽게 말해서 해양 자원을 침탈하러 들어오는 거죠. 그 여진족도 그러고. 그러니까는 이제 조선 조정 입장에서는 너무 머리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종 때 이준무라는 사람이 열심히 가가지고 대마도 뭐 토벌도 하고 뭐 하기는 하는데 이제 일본보다는 세력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했잖아. 그러니까는 어떤 통일신라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서역까지 가서 열심히 실크로드 길을 갈아있다면은 굉장히 조선에 와서는 조금 일본의 어떤 침탈에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한 거죠. 그래서 아예 닫아버리자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근데 그 밑바탕에 또 하나가 조선의 우리가 신분제사에 이 산농공상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상업이 발달하고 농업 기본적으로 조선은 농업 국가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뱃사람을 뱃놈 뭘 하고 굉장히 선대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업에 종사하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농업은 굉장히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이 상업까지도 괜찮은데 특히 어업이나 이 어업을 하고 있는 이 선원분들에서는 굉장히 신분적으로 내지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천대시한 그게 사실은 지금까지 물가 가면은 객가 가면 죽는다 물가 가면 멀리 떨어져라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고 방식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어진 게 독도를 지금 우리가 일본에게 저렇게 빌미를 제공하는 부분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바다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기후 변화랄지 전 지구의 70%가 바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김인영 교수님 항상 강조하시지만 이 해운 항만도 이 국가적으로 부를 창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바다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조선시대처럼 외구가 여진족들이 침략한다고 닫을 게 아니고 또 내지는 그런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밑바탕에 깔려 있었던 게 고려시대나 통일신라 때는 굉장히 존중을 상대적으로 했었다면 조선에서는 그런 신분상 뭐 내지는 그 국가 관계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거기다 아까 저도 오늘 깜짝 놀랄 코멘트셨는데 우리 회장님이 교수님 정진호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양명학 그런 그러니까 조선의 어떤 지도 논리라 이념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양명학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실학의 어떤 다행히 조선의 어떤 실학이
일어났던 게 그나마 정말 우리가 그나마 지금의 현재 우리나라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이 예. 있는 것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아. 바다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이 주제 하나만 가지고도 뭐 어마어마한 우리가 토론할 거리가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뭐 성리학이 꼭 뭐 다 나쁜 건 아니겠지만 성리학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이원론적인 산업공상으로 나누고 선비들만의 세상을 이제 했고 그냥 그런 밑에 하층 계층들은 뭐 농민은 그래도 좀 나았지만 뭐 정말 뱃놈 어민들이나 이런 상인들을 아주 천시하는 그 사고 구조가 정말 굉장히 그 조선을 이렇게 약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근데 특별히 그 중에 이제 더 심한 것은 그 성리학이 이제 들어왔던 그 당시 명나라에 대한 사대주의가 굉장히 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나라가 원래는 정화가 이제 그 바닷길을 열고 하면서 뭐 유럽에서 어마어마한 은을 끌어들이고 그냥 굉장히 강국으로 만들다가 갑자기 명나라가 이제 해금 정책을 이제 그 뭐 위에 있는 뭐 몽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이제 해금 정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 명나라의 그 해금 정책을 그대로 성리학자들이 그냥 사대주의에 이제 입각해서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나마 양명학이나 실학의 그런 그 맥이 들어오면서 정약용의 또 형이었죠. 정약전이 자산오보 같은 그런 해상생물학의 보고와 같은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어떤 실학과 그런 양명학적 그런 학자들의 그 이제 그 맥이 그래도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여튼 너무 이제 그 귀한 강연을 통해서 많은 깨우침을 주신 우리 김윤배 박사님께 아주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요. 이제 유튜브로 이 강의를 잘 이제 우리가 다듬어서 또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해주신 김윤배 박사님한테 우리가 큰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이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빨리 오늘 뱃길을 이제 또 이제 타고 육지로 가셔야 되잖아요. 우리 김윤배 박사님의 그 어떻게 뭐 장남이신가요? 우리 군대에 가 있는 그렇죠? 군대 가 있는 아들 그 오늘 논산훈련소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저 해군 진해 해군에 입대해가지고 내일 그렇군요. 그러면 수료식하고 해가지고 수료식하고 퇴소하는 거기에 이제 가시기 위해서 이제 오늘 육지로 들어가십니다. 좋은 여행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